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때는 인조 3년, 어느 산골 마을에 무영이라는 중년의 대장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시적 조선 무관에 봉직하여 군 생활을 했으나 옹졸한 내부 정치 싸움의 염증을 느껴 전역하고 대장간을 차렸지요. 부유하지는 못했지만 떏거리를 굶지 않고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묘령의 여인이 손님으로 대장간을 찾았습니다. 행동거지에서 품위와 기품이 아름다운 넘치는 여인으로 자신을 세화라고 밝혔지요. 여인은 누추한 대장간 안을 환하게 비추는 듯 화사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산골에서 오랫동안 지냈던 무영은 아리따운 여인의 미모와 달콤한 향기에 잠깐 넋을 잃었지요. 세화는 꾸러미 하나를 탁자에 올려놓아 펼쳤습니다. 안에는 부러진 검 한 자루가 놓여 있었는데 이 검을 수리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무영은 홀린 듯 검을 살펴봤습니다. 그야말로 멋들어진 보검이었습니다. 비록 부러졌지만 날은 날카롭게 서 있었고 도신을 따라 은은하게 물결치는 문양이 수놓아 있었죠. 손잡이에 가까운 몸통에는 정명도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영은 검을 수리해 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보검을 제대로 손보려면 엄청난 금액이 필요하고 부러진 검을 다시 붙인다 해도 균형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이죠. 정명도는 갑오로 여겨도 될 만큼 훌륭한 검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영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곳은 농기구나 만드는 산골 대장간이라면서요. 세화는 돈은 달라는 대로 줄 테니 꼭 수리해달라고 거듭 부탁했습니다. 무영은 무겁게 고개를 저었죠. 모든 이유를 떠나서 앞으로 절대 무기를 들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세화는 벽에 걸린 저 무기는 무엇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영의 대장간 벽에는 큼지막한 환도가 한 자루 걸려 있었습니다. 무영은 자신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록 전역했지만 한때 나라에 충성을 다했던 애국심을 잊지 않기 위해 상징적인 의미로 걸어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세화는 조금 실망한 듯 고개를 끄덕였죠. 뜻이 그리 완고하다고 하니 오늘은 물러가겠다며 돌아갔지요. 그렇게 여인은 매일 같이 대장간을 찾아와 무영에게 무기를 고쳐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일주일이나 지속되었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무영과 여인은 자연스레 가까워졌습니다. 세화는 무영이 대장간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옆에 다소곳이 앉아 소금을 불렀는데 그 음이 퍽이나 아름다워 지나가던 이들도 가만히 서서 노래를 감상하고는 했습니다. 세화는 다양한 장소를 여행하며 그 지역과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군에 복무하고 이후 산골짜기에서 살았던 무영은 제잘거리는 세화의 세상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무영이 붉게 달아오른 괭이 머리를 망치로 때려서 단조를 하는데 불똥이 튀어서 대장간에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세화는 재빠르게 양동이 물을 부었습니다. 한 번으로는 소용없어서 몇 번이고 물을 길어왔죠. 덕택에 불은 꺼트렸지만 세화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에 빠진 생쥐 꼴이 되어버렸죠. 무영은 고마운 마음에 몸을 닦을 천을 주는데 물에 홀딱 젖은 탓에 오산으로 세화의 알몸이 비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년 만에 처음 본 여인의 아름다운 몸에 무영은 사내다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세화는 부끄러워하는 무영의 모습이 오히려 귀엽게 느껴졌죠. 세화는 무영에게 더욱 가까이 몸을 가져가며 뭘 그리 가리냐며 장난을 쳤습니다. 무영은 그런 세화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무영은 세화를 번쩍 들어서 테이블에 눕혔습니다. 하지만 세화는 거절하기는커녕 눈을 다소곳이 감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세화와 부드럽게 입을 맞췄고 그 순간 둘은 화로 속 불꽃처럼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무영의 투박한 손길이 세화의 둔부를 꽉 쥐자 야릇한 숨소리를 흘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망치를 잡고 두들길 때마다 힘줄이 불끈거리는 무영의 팔을 보면서 남몰래 상상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으니 말이죠. 이윽고 무영은 세화의 희고 부드러운 살결을 느끼며 축축하게 젖은 그곳에 물건을 깊게 넣었습니다. 세화는 웬 굵직하고 단단한 몽둥이가 들어오자 온몸이 경직되면서 숨을 헉하고 멈췄죠. 아니, 어찌 이런 물건을 산골짜기에서 썩히고 있었나요? 그대의 것도 빈틈없이 꽉 조이는 것이 방심하다가는 금방이라도 끝나버릴 것 같구려. 세화는 무영에게 안겨 수없이 황홀경을 느꼈죠. 둘은 그렇게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한참을 사랑을 나누며 그간 쌓인 욕구를 모두 풀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큰일을 치르고 나서 둘은 벌거벗은 채 숨을 몰아쉬며 나란히 누웠습니다. 무영은 그러자 도대체 그 보검이 무엇이길래 집요하게 수리해달라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세화는 그 보검은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의 것인데 그만 살해당하고 말았다고 말했죠. 그래서 그 친구를 기리기 위해 검을 수리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무영은 굳은 결심을 하고 정확히 3일 후에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온 집중을 다해야 완벽하게 수리할 수 있다면서요. 세화는 알겠다며 3일 후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조했죠. 무영은 세화가 나가자마자 곧 바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3일 밤낮을 망치로 두들기며 부러진 검을 이어 붙였습니다. 이윽고 정명도는 원래의 것보다 더욱 아름답고 날카롭게 새 것처럼 벼려졌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만족스럽게 검을 수리하자 무영은 세화를 기다렸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세화가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무영은 이상하게 여겼으나 일단은 성공적으로 검을 수리한 것을 기념할 겸 주막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주막에 도착한 무영은 막걸리 한 잔을 시원하게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주막의 분위기가 영 이상했습니다. 주모가 불안한 듯 눈치를 살피고 한 무리의 건장한 사내들이 탁자에 둘러앉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허리춤에는 큼직한 박도 한 자루와 짧은 단도를 차고 있었습니다. 생긴 것은 분명 조선 사람이었지만 저 짧은 단도는 분명 후금 병사들의 것이었습니다. 무영은 수상한 기색을 느껴서 조용히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내들은 일어나서 한 여인을 찾고 있다며 주막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상차기를 묻고 다녔습니다. 이내 무영에게도 와서 묻는데 거칠게 그려진 여인의 초상화를 보였는데 이럴 수가, 이는 누구도 아닌 세화였습니다. 무명은 딱 잡아떼며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째서 이 여인을 찾는지 물었죠. 사내들은 알 것 없다고 대답하고 주막을 나섰습니다. 무영은 사내들이 나가자마자 술값을 치르고는 곧바로 대장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대장간에는 세화가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짐을 꾸리고 떠날 준비를 끝낸 상태였죠. 그러고는 일이 생겨서 좀 늦었지만 이제 수리한 정명도를 돌려받고 다시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영은 주막에서 본 사내와 지금까지 다양한 대화를 나눴지만 절대로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세화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무영은 검을 돌려주겠지만 당신의 정체를 알지 않고서는 절대 보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화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때려는 순간 주막에 들어왔던 사내들이 대장간에 나타났습니다. 사내들은 세화를 발견하고 박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밀서를 주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윽박질렀죠. 세화는 그러자 정명도를 뽑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영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죠. 자기 때문에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미안하다고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여기서 도망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무명, 가녀린 여인이 괴한들에게 공격당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무명은 괴한들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펄쩍 뛰어서 탁자를 넘어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그러자 박도를 뽑아 들고 있던 사내 한 명이 무명의 내려꽂히는 발길질에 얻어맞고 그대로 벽에 처박혔죠. 깜짝 놀란 괴한들은 곧바로 무명에게 박도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무명은 코웃음치며 날래게 공격을 피하고 묵직한 주먹을 한 방씩 얼굴에 먹여줬습니다. 망치 같은 주먹에 얻어맞은 괴한들은 모두 하나같이 정신을 잃고 널브러졌죠. 그렇게 괴한들을 순식간에 모두 쓰러뜨린 무영은 세화에게 당장 지금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 설명하라고 물었습니다. 세화는 그러자 지금까지 숨겼던 모든 비밀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세화는 후금 땅에서 정보를 모으고 군사기밀을 수집하는 조선의 밀정이었습니다. 작전 도중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고 이를 알리러 오던 중 습격을 받아 동료가 사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사실 현재 조선과 후금 그리고 명나라는 기묘하고도 복잡한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선은 전통적으로 명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명나라를 수호국으로 여기고 문화적, 정치적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조선은 명에 대한 충성을 유지하는 것이 조선 왕조의 핵심 외교 정책일 정도였죠. 후금은 만주 지역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부상한 국가로 조선은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후금의 군사적 야망이 나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었죠. 이에 따라 세와 같은 조선 밀정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세화는 매우 중요한 첩보를 얻게 됩니다. 바로 후금이 가까운 시일에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는 정보였습니다. 또한 동원되는 군사력과 물자까지 매우 상세하게 적혀 있었지요. 이를 하루빨리 남한산성에 있는 세화의 직속 상관, 호준 장군에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내부에도 숨어있는 후금의 밀정들이 세화를 방해하기 위해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세화는 하루가 급하지만 이동 경로를 숨기기 위해 무영이 있는 산골 마을에서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해요. 도와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일반 백성에게 이런 막중한 책임을 안기고 싶지 않아요. 세화의 말에 무영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사이 세화는 짐을 꾸리고 대장간을 떠나려 했죠. 그러나 무영은 그런 세화를 뒤에서 불러 세웠습니다. 어느새 무영은 자신이 버리기로 한 환도를 허리춤에 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보찜을 어깨에 둘렀죠. 무영은 아직 나라에 대한 충심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모습에 크게 감명받은 세화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렇게 퇴역군인 무영과 밀정 세화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굽이진 강과 험준한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몇 번이나 후금 밀정들의 습격을 받으며 위험한 순간이 숱하게 있었지만 무영의 귀신 같은 검술과 세화의 치밀한 계획으로 마침내 남한산성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무영과 세화는 곧바로 호준 장군을 아련했습니다. 세화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낱낱이 보고했지요. 함께 들어갔던 동료는 후금 밀정의 칼날에 사망했고 여기 퇴역군인의 도움을 받아 이곳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다고요. 지금도 적국의 첩자들이 조선 땅 곳곳에 퍼져 있으니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지요. 무엇보다 후금의 침략이 조선의 코앞까지 왔고 장차 국운을 위협할 것이니 이를 임금님께 하루빨리 전달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일렀습니다. 그러나 호준 장군의 표정은 미묘했습니다. 오히려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오히려 병사들이 무영과 세화를 포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화는 그런 호준 장군의 행동에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하고 외치자 호준 장군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조선은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다. 후금은 그야말로 떠오르는 태양, 명나라는 저무는 달과 같지. 현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놈들이나 옛 충성을 들먹이고 있다. 조선은 오히려 두 팔 벌려 후금을 환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무슨 소리요, 장군? 말인즉슨 조선을 적국에게 팔아넘기겠다는 거요?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지렁이 대장장이답게 아둔하구나. 세화는 절망했습니다. 세화와 무영을 둘러싼 병사들을 자세히 보아하니 지금까지 습격해왔던 후금의 밀정과 똑같은 차림이었습니다.
호준 장군이 바로 조선 땅에서 활개치는 후금 밀정의 흑막 배신자였던 것입니다. 어째서인지 세화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짜도 호준 장군에게 서신을 보내고 나면 반드시 후금 밀정들이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밀서를 적국에게 가져다 바친 격이 된 것이지요. 분노한 무영은 맨손으로 창을 든 병사들에게 돌진했습니다. 무영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에 대한 증오가 더 컸지요. 귀신같이 달려드는 무영에게 겁을 먹은 병사들은 어설프게 창을 뻗었습니다. 무영은 창을 옆구리로 감싸고 그대로 팔꿈치로 후려쳐서 창을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잘린 창날을 호준 장군을 향해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호준 장군은 옆에 서 있던 병사 뒤에 숨어서 날아오는 창날을 막았지요. 간악한 인물답게 부하의 목숨을 파리처럼 여기는 자였습니다. 무영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맨손으로 병사들과 용맹무쌍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오히려 병사들의 포위가 무너지면서 무영이 우세해지고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때 호준 장군은 세화를 사로잡아 목덜미에 칼날을 들이밀었습니다. 무영이 투항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세화의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협박했지요. 어쩔 수 없이 무영은 무릎을 꿇고 항복했습니다. 곧바로 병사들은 무영을 꼼짝도 못하게 묶고 흠씬 두들겨 팼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세화는 억장이 무너졌죠. 결국 세화와 무영은 호준 장군의 병사들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둘은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음 날 해가 뜨면 곧바로 목이 달아날 처지에 놓였죠. 그러나 세화는 소중한 동료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이 다름 아닌 직속 상관인 호준 장군이었다는 사실에 분개했습니다. 무영 또한 조선을 적국에 팔아넘기고 쥐새끼처럼 암약하는 매국노의 치를 떨었지요. 설령 목이 베인다 해도 눈을 편히 감지 못할 판이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 없었지요. 세화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생각했습니다. 재주가 많은 여인이었기에 지금 이 고난도 능히 해결해 나갈 대책 머릿속에 떠올랐지요. 세화는 생각을 끝마치자마자 옷 소매에서 바늘 한 개를 뽑았습니다. 후금에서 온갖 생고생을 하며 살아남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화는 바늘을 이용해 자물쇠를 풀고 무영의 철창도 간단하게 열었습니다. 무영과 세화는 간수들을 은밀하게 처치하고 빼앗긴 무기와 짐, 밀서를 되찾았습니다. 그러고는 지하 수로를 통해 남한산성을 빠져나오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문제였습죠. 설령 둘이 자유가 된다고 해도 조선 내부의 배신자와 후금의 침략을 조정에 알리기 위해서라면 어찌해야 할까요? 임금님께 직접 이 소식을 전할 수만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무영은 세화의 계획이 궁금했지만 세화는 환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일단 그리고는 계획을 속삭였죠. 이는 정말이지 놀라운 비밀이었습니다. 무영은 두 눈을 휘둥그레 뜨고는 세화의 말을 믿지 못했지요. 그러나 세화는 자기만 믿어달라고 말하며 끝까지 따라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무영은 대답 대신 뜨거운 입맞춤을 했죠. 세화와 무영은 조선의 궁궐에 잠입했습니다. 일반적이었다면 꿈도 못 꿀 일이었지요. 그러나 세화는 궁의 비밀 통로와 비밀방의 위치를 모두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본래 영의정의 사생아로 태어난 세화는 어렸을 때부터 궁을 탐험하며 놀았기 때문에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세화와 무영은 좁고 굽이진 지하 통로를 지나갔습니다. 세화는 지금 우리는 경회로 연못 아래를 지나가고 있다고 말해줬죠. 통로의 벽에 서린 습기를 보면 정말 그러한 듯 했습니다. 무영은 놀라워하며 계속 세화의 엉덩이를 보고 따라갔죠. 이윽고 이 둘은 어느 한 좁은 방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임금님의 침소인 침전 아래였죠. 여기서 미닫이 문을 열고 나오면 곧바로 임금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시간도 오후에 가까웠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임금님께서 침소에 들 시간이었지요. 둘은 잠시 기다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윽고 임금님이 침소에 들었습니다. 둘은 심호흡을 하고 곧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던 임금님은 기겁을 하며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요. 그때 무영은 어쩔 수 없이 옥체에 손을 대야 했습니다. 임금님의 입을 틀어막은 것이지요. 그리고는 제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인조는 그런 세화의 진심 어린 부탁에 간신히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세화는 그래서 밀서를 전달하고 조정에 반하는 반역자 흑막이 현재 남한산성에 있으며 후금이 침략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조는 세화의 말을 믿기 어려워했으나 밀서에 적힌 내용과 새겨진 인장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이윽고 인조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선은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영과 세화의 임무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무영은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을 받았고 세화는 영의정의 사생아이고 여인네였지만 벼슬을 하사받을 수 있었지요. 이후 무영과 세화의 도움으로 남한산성을 재정비할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임금님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도중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여 목숨을 구할 수도 있게 되었다는 것은 또 사람들이 모르는 재미있는 뒤시약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옛말에 고갱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리와 팔뚝에 비길 만한 신하라는 의미로 무영과 세화는 참으로 충직한 인물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